160cm 작은 키의 한국 소녀가 190cm 거구의 권투 선수를 단숨에 쓰러뜨렸습니다. 그것도 단 한 방에 말이죠. 이야기의 배경은 서울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그곳에는 우리나라 태권도를 그저 웃음거리로 만들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백인 교장, 김성철. 그는 동양무술을 가짜라고 깎아내렸고 특히 태권도는 서커스나 다름없다며 대놓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 최고의 권투 선수 최강민. 주대회 우승자인 그는 교장과 한패가 되어 저를 철저히 무시했죠. 하지만 바로 그 교장과 권투 선수가 한 한국 소녀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건 단 한 번의 발차기 때문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태극 회전차기 한 방이었죠. 그 발차기 한 방에 미국 전체가 한국 태권도의 경의를 표했습니다. 지역 신문에 실리고 유튜브에 올라가고 심지어 그 학교는 우리나라와 자매결연까지 맺게 되었죠. 그런데 그 소녀는 왜 홀로 싸워야만 했을까요?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은 6.25 참전용사 할아버지에게 태권도를 배운 키 160cm의 평범한 여고생, 바로 박서연 양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2023년 9월 인천공항 출국장이었습니다. 가방 하나 달랑 메고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던 그 소녀가 과연 무엇을 경험하게 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소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정말 놀라운 결말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한국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박서연입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려드릴게요. 2023년 9월, 전 교환학생으로 미국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청솔 고등학교에 오게 됐어요. 한국에서 미국까지 14시간의 비행, 설레는 마음 반, 걱정되는 마음 반이었죠. 공항에 내렸을 때부터 모든 게 정말 달랐어요. 사람들 키는 어찌나 큰지 말하는 속도도 번개 같았고요. 택시기사 아저씨가 어디서 왔냐고 묻길래 한국에서 왔어요. 했더니 아, 사우스 코리아, 케이팝 하더라고요. 그때는 기분이 참 좋았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유명하구나 싶어서요. 홈스테이 가정도 정말 친절했어요. 박씨 아저씨네 가족이었는데 첫날 저녁부터 한국 음식 좋아하냐고 김치도 먹어봤다고 살갑게 대해주시더라고요. 아, 저는 정말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께 태권도를 배웠거든요. 우리 할아버지는 6.25 전쟁에 참전하신 분이셨고 태권도 5단으로 우리나라 태권도를 세계에 알리던 1세대셨어요.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서연아, 태권도는 그냥 운동이 아니야. 우리 민족의 정신이란다. 그때는 그 말씀이 그냥 할아버지의 잔소리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미국에 와서야 그 말씀의 의미를 뼈저리게 깨닫게 됐습니다. 처음 학교에 간 날 캠퍼스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넓었어요. 한국 학교랑은 완전히 딴판이었죠. 사물함도 크고 복도도 넓고 학생들도 참 자유로워 보였어요. 저는 한국에서부터 밤새 준비해온 자기소개를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박서연입니다. 제 취미는 태권도예요. 그런데 아이들 반응이 제 생각과는 전혀 달랐어요. 웬 남학생 하나가 태권도가 뭐야? 가라테 같은 거? 라고 물었고 다른 애는 아, 쿵푸 하면서 이상한 손동작을 막 해보이는 거예요. 전 너무 당황해서 아니야, 태권도는 한국 고유의 무술이야 라고 설명했는데 똑같은 거 아니야? 다 동양 거잖아. 이런 반응만 돌아왔어요. 심지어 몇몇 아이들은 깔깔 웃으면서 발차기 흉내를 내고 저를 쿵푸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정말 당황했지만 그냥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그날 체육 시간이었어요. 체육 선생님인 이진우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한국에서 왔다고? 그럼 뭐 무술 같은 거 할 줄 아나? 하고 물었어요. 저는 내심 기대하며 네, 태권도 할 줄 압니다 하고 대답했죠. 그런데 선생님이 피식 비웃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 발이나 휘두르는 거? 여기선 진짜 스포츠를 해. 농구나 미식축구 말이야. 다른 학생들도 와하하 웃었어요. 그 순간 제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걸 느꼈어요. 한국에서는 태권도가 자랑스러운 우리 무술이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동양의 이상한 춤 정도로 취급받는구나. 저는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적응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겠지.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도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전화할 때마다 나 잘 지내. 친구들도 다 친절해. 하고 거짓말만 했죠. 괜히 부모님 걱정하실까 봐서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체육관 구석에서라도 혼자 품새를 연습했습니다. 태권도는 제 정체성이었거든요. 할아버지와의 소중한 추억이었고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증거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선택이 저를 더 큰 시련으로 이끌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미국에 온 지 2주가 지났을 때였어요. 점점 적응해가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날 일어난 일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체육관에 갔어요. 다른 학생들은 시끌벅적하게 농구를 하고 있었고 저는 구석진 곳에서 혼자 품새를 연습하고 있었죠. 태극 1장. 할아버지가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품새였거든요. 앞서기, 아래 맞기, 몸통 지르기.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박수를 짝짝 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체육 선생님, 이진우였어요. 그런데 그 박수는 진짜 박수가 아니었어요. 비꼬는 조롱하는 박수였죠. 오, 멋진 댄스인데? 여기서 발레라도 하는 거야? 이진우 선생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다른 학생들도 농구를 멈추고 저를 구경거리처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이건 태권도 품새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품새? 이진우 선생이 코웃음을 쳤어요. 이런 게 진짜 스포츠라고 생각해? 여긴 무대가 아니라 체육관이야. 진짜 운동을 해야지. 그 순간 다른 학생들이 깔깔대며 웃기 시작했어요. 어떤 애는 제 품새를 흉내내며 과장되게 팔을 휘저었고 또 다른 애는 하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며 우스꽝스럽게 발차기 동작을 했어요. 제 얼굴이 불타는 것처럼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바로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체육관 문이 벌컥 열리더니 교장 김성철이 들어왔어요. 키가 훌쩍 크고 위압감이 느껴지는 50대, 백인 남성이었죠. 학생들은 찍소리도 못하고 조용해졌어요. 무슨 소란이야? 이 선생? 교장이 물었어요. 아, 교장 선생님.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 여기서 이상한 춤을 추고 있어서요. 이진우 선생이 대답했어요. 자기는 무술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교장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 시선이 어찌나 차갑던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왔다고? 교장이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어요. 그럼 네가 하는 게 그 태권도라는 건가? 네, 맞아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러자 교장이 피식 비웃으며 말했어요. 태권도? 내가 보기엔 그냥 체조 같은데. 진짜 격투기는 복싱이나 레슬링 같은 거지.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거 말이야. 하지만 태권도도 실전 무술이에요. 제가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올림픽 정식 종목이기도 하고요. 올림픽? 교장이 큰 소리로 웃었어요. 피겨스케이팅도 올림픽 종목이야. 그럼 그것도 격투기인가? 학생들이 다시 와하 웃기 시작했어요. 저는 얼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교장의 다음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애들이랑 진짜로 한번 붙어보지 그래? 복싱 선수랑 링 위에서 말이야. 그럼 대충 알게 될 거야. 그게 무술인지 아니면 그냥 쇼인지. 교장이 손가락으로 한 학생을 가리켰어요. 최강민이었어요. 키 190cm, 몸무게 80kg의 건장한 백인 남학생. 학교 복싱부 주장이자 주대회 우승자였죠. 강민이 네가 이 친구한테 복싱이 뭔지 좀 보여줄 수 있겠지? 교장이 말했어요. 최강민이 저를 쓱 훑어보더니 비웃으며 주먹을 툭툭 쳤어요. 이거 재미있겠는데요. 교장 선생님?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 대단한 태권도가 얼마나 센지 말이죠. 최강민이 조롱하는 투로 말했어요. 교장 선생님, 저는 제가 뭐라고 말하려 했지만 교장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아니. 네가 먼저 태권도가 진짜 무술이라고 했잖아. 그럼 증명해봐. 그 순간 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장난이나 조롱이 아니라는 걸. 이건 명백한 인종차별이었어요. 제가 동양인이라서 한국 사람이라서 무시당하고 있는 거였어요. 체육관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모든 학생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어떤 애들은 기대에 찬 눈빛이었고 어떤 애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어요. 그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서연아, 태권도는 우리 민족의 정신이란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 그리워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기숙사 방으로 돌아온 저는 정말이지 비참했어요. 너무 분해서 너무 억울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죠.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계속 그 생각만 들었어요. 한국에 있을 땐 태권도가 그렇게 자랑스러웠는데 여기서는 한낱 비웃음거리가 됐으니까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냥 조용히 지낼 걸. 왜 굳이 품새를 연습해서 이런 일을 당했을까? 그때 룸메이트인 다솜이가 들어왔어요. 금발 머리에 마음씨 착한 친구였는데 제가 우는 소리를 들었나 봐요. 서연아, 괜찮아? 오늘 체육관에서 있었던 일. 들었어. 다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죠. 전혀, 하나도 괜찮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들 너무했어. 특히 강민이까지 나서는 건 정말 비겁해. 다솜이가 제 편을 들어주며 말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저를 보며 비웃던 최강민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다솜아, 나 정말 이상한 거야? 태권도가 그렇게 우스운 거야? 제가 물었어요. 전혀 아니야. 나는 태권도 진짜 멋있다고 생각해. 올림픽에서도 봤는데 진짜 대단하더라. 다솜이가 진심으로 말해줬지만 제 마음속 의심은 가시지 않았어요. 혹시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리는 건 아닐까? 미국에 왔으면 미국 방식에 맞춰야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짐을 정리하려고 옷장을 열었어요. 그때 가방 깊숙한 곳에서 하얀 봉투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어요. 할아버지가 출국 전에 몰래 넣어주신 편지였어요. 우리 서연이가 힘들 때 읽어보거라. 봉투 겉면에 쓰인 할아버지의 손글씨였죠. 손이 덜덜 떨렸어요.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손녀 서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네가 지금 많이 힘들다는 뜻이겠구나. 할아비가 미안하다. 너를 혼자 그렇게 먼 곳에서 싸우게 만들어서. 서연아,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바로 이 땅 미국에서 너희들의 할아버지들과 함께 싸웠단다. 6.25 때 말이야. 그때 우리도 모든 것이 낯선 외국 땅에서 외톨이였지. 언어도 생김새도 문화도 모든 게 달랐단다. 하지만 기억하렴. 서연아, 할아버지가 그때 무엇으로 버텼는지 아니? 바로 우리의 정신이었어. 결코 굽히지 않는 우리 민족의 혼말이다. 태권도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란다. 그건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우리만의 무예야. 발차기 하나하나에 우리의 역사가 있고 품새 하나하나에 우리의 철학이 담겨 있단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틀린 건 아니야. 오히려 그들이 아직 모를 뿐이지. 너는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야. 우리 태권도가 얼마나 아름답고 강한지 말이다. 서연아, 힘은 몸에서 나오지만 진짜 태권도는 마음에서 나온단다. 네 마음속에 흐르는 우리 민족의 피를 믿어라. 할아버지의 피가, 할머니의 피가, 우리 조상들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단다. 절대 굽히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할아버지가 항상 네 곁에 있단다. 사랑하는 우리 서연이에게 할아버지가.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억울해서가 아니었어요. 할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이 느껴져서, 그리고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서 흐르는 눈물이었어요. 그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혼자라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할아버지께서 목숨 걸고 지켜주신 우리의 정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그날 밤부터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거든요. 할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난 다음날 아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거울 앞에서 교복을 입으면서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박서연, 너는 할아버지의 손녀야. 6.25 참전용사의 후손이라고. 절대 굽히지 마.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들렸어요. 야, 어제 체육관에서 그 한국 애 봤냐? 교장님이 강민이랑 붙여본다고 했다며? 태권도랑 복싱? 당연히 복싱이 이기지. 걔 어제 울면서 도망갔다던데? 마지막 말을 들었을 때 제 안에서 무언가 울컥하고 치밀어 올랐어요. 도망갔다고? 울면서?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저는 곧장 교장실로 향했습니다. 교장실 문 앞에서 잠깐 망설였지만 귓가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굽히지 마라 서연아.
똑똑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와. 교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교장실에 들어가니 김성철 교장이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죠. 오, 한국 학생이네. 무슨 일이지? 제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또렷하게 말했어요. 어제 말씀하신 대결 하겠습니다. 교장이 펜을 내려놓고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정말 확실한가? 네, 확실해요.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조건? 교장이 흥미롭다는 듯 물었어요. 저는 제가 가져온 태극기가 새겨진 도복을 입고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시합 전에 한국의 전통 예법에 따라 인사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교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씩 웃었어요. 좋아. 재미있겠는데. 그럼 정식으로 링을 만들어주지. 언제 할까? 이번 주 금요일. 방과 후에 하고 싶습니다. 좋아. 그럼 금요일 4시 체육관에서 모든 학생들이 볼 수 있게 공개적으로 하는 걸로 하지. 교장이 말했어요. 바로 그때 교장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최강민이 들어왔어요. 아마 교장을 만나러 온 모양이었죠. 너? 최강민이 저를 보고 놀란 눈치였어요. 아, 강민이. 마침 잘 왔네. 이 학생이 내 도전을 받아들였어. 교장이 말했어요. 최강민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피식 웃었어요. 진짜? 후회하기 전에 잘 생각해.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 순간 제가 말했어요. 최강민,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약하지 않아. 약하지 않다고? 최강민이 코웃음을 쳤어요. 태권도로 복싱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꿈 깨셔. 내 주먹에 한 대 맞아보고도 그런 소리 할 수 있을까? 두고 봐. 제가 짧게 대답했어요. 교장이 재미있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어요. 좋아. 그럼 금요일에 보자고. 강민이, 너도 단단히 준비해. 전교생이 지켜볼 테니. 교장실을 나오는데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학생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소문이 벌써 쫙 퍼진 것 같았죠. 진짜 한데. 미쳤나 봐. 강민이한테 태권도로 복싱을? 말도 안 돼.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죠.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날 오후 다솜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서연아, 정말 괜찮겠어? 강민이는 주대회 우승자야. 정말 강하다고. 나도 강해? 제가 대답했어요. 적어도 정신력만큼은? 다솜아, 나는 이번 기회에 꼭 보여주고 싶어. 태권도가 뭔지, 한국이 뭔지. 다솜이가 한숨을 푹 쉬더니 말했어요. 알겠어. 그럼 나는 내 편에서 목청 터져라 응원할게. 그날 저녁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물론 대결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죠. 대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빠, 엄마, 나 요즘 태권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들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요. 아빠가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우리 서연이 할아버지가 아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무서워졌어요. 만약 내가 지면 어떡하지? 태권도가 정말 우스꽝스러운 쇼가 되어버리는 건 아닐까. 하지만 저는 다시 할아버지의 편지를 꺼내 읽었어요. 절대 굽히지 마라.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렇게 금요일까지 저에게 남은 시간은 단 4일이었습니다. 대결 소식이 학교 전체에 퍼지는 데는 하루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화요일 아침부터 복도에서는 온통 그 이야기뿐이었죠. 그 한국에 진짜 최강민이랑 싸운다며? 미쳤나봐. 완전 자살행위지. 내 전 재산 강민이한테 건다. 1라운드 KO에.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이 저를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어떤 애들은 동정하는 눈빛이었고 어떤 애들은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보는 것 같은 시선이었죠. 점심시간에 식당에 갔는데 한 테이블에서 남학생들이 깔깔대며 태권도 흉내를 내고 있었어요. 하이야 하면서 과장되게 발차기 동작을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코리안 스타일이지. 다른 애는 아니야 이거야 하면서 이상한 손동작을 했어요. 완전히 저를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있었죠. 저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그중 한 명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야, 박서연. 최강민한테 맞기 전에 나한테라도 미리 맞는 연습 좀 해놓을래? 다른 학생들이 와 웃었어요.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지만 그냥 묵묵히 제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선생님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영어 선생님인 김미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서연아,
너 괜찮겠니? 그러다 크게 다칠 수도 있는데 그냥 사과하는 게 어떻겠어? 사과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라는 거죠? 수학 선생님인 최민준 선생님은 더 노골적이었어요. 서연아, 솔직히 말해서 승산이 없어 보이는데 최강민은 정말 만약 다치기라도 하면 부모님께서 걱정하실 거야. 심지어 양호 선생님까지 저를 불러서 말했어요. 서연아, 혹시 스트레스 받는 일 있니? 상담 선생님한테 가보는 게 어때? 모든 사람들이 저를 뜯어말리려고만 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서연아, 너라면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주지는 않았어요. 심지어 응원하는 말 한마디조차 없었죠.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체육관에 남아서 혼자 훈련했거든요. 첫날 밤 체육관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정말 쥐 죽은 듯이 조용했어요. 낮에는 그렇게 시끄럽던 곳이 밤에는 텅 비어 있었죠. 저는 구석에서 태극기가 새겨진 도복을 꺼냈어요.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손수 챙겨주신 거였죠. 하얀 도복 가슴 부분에 작은 태극기가 곱게 수놓아져 있었어요. 도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서니 왠지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자, 서연아, 기본부터 다시 해보자. 품새부터 시작했어요. 태극 1장, 2장, 3장.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호흡에 집중하고 중심을 잡고 동작 하나하나에 온 힘을 실었죠. 그 다음엔 발차기 연습이었어요. 앞차기, 돌려차기, 옆차기.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요. 발차기는 힘만으로 하는 게 아니야, 서연아. 온몸의 힘을 발끝으로 하나로 모으는 거란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둘째 날 밤에는 조금 일찍 체육관에 갔어요. 그런데 농구부 애들이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한 명이 비꼬듯 말했어요. 태권도걸 왔네. 최강민한테 맞을 준비하러? 다른 애가 웃으며 거들었어요. 야, 조심해. 너무 세게 연습하다 금요일 전에 다치면 어떡해? 그럼 강민이가 재미없어 할 텐데? 1초 만에 끝나면 어떡하지? 또 다른 애가 낄낄댔어요. 농구부 애들이 다 나가고 나서야 저는 겨우 연습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날 밤에는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체육관에서 한창 연습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탁 꺼지는 거예요. 하고 주변을 둘러보는데 문 쪽에서 킥킥대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깜깜한 데서 연습하는 건 어때? 최강민이랑 싸울 때도 눈 감고 싸워야 할 수도 있잖아. 목소리만 들어서는 누군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저를 놀리러 온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품새를 계속했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거든요. 진짜 태권도는 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란다. 넷째 날, 마지막 훈련 날이었어요. 그날은 아무도 저를 방해하지 않았어요. 아마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테니 하고 생각했나 봐요. 저는 그날 밤 특별한 연습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장 마지막에 가르쳐 주셨던 기술, 바로 태극 회전차기였어요. 이 기술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다, 서연아. 정말 중요한 순간에만 써야 해. 회전차기는 정말 어려웠어요. 균형을 잡기도 힘들었고 힘을 제대로 전달하기도 어려웠죠. 하지만 저는 될 때까지 계속 연습했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연습을 마쳤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은 채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저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을 느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된다. 이기든 지든 나는 최선을 다했다. 할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자랑스러워 하실 만큼 말이다. 그런데 그날 밤,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마지막 훈련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려는데 문득 태극 회전차기를 한 번만 더 연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이 마지막 기회인데 완벽하게 해야지. 저는 다시 체육관으로 돌아갔습니다. 조명도 다 꺼진 어두컴컴한 체육관이었지만 비상등 불빛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도복을 다시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태극 회전차기는 정말이지 어려운 기술이었어요. 한 발로 축을 단단히 잡고 몸을 회전시키면서 다른 발로 상대를 차는 건데 균형을 조금이라도 잃으면 바로 나동그라지거든요.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첫 번째, 성공. 두 번째, 성공. 세 번째도 괜찮았어요. 좋아, 이제 좀 더 빠르게 해보자. 네 번째 시도. 회전 속도를 조금 더 올렸어요. 그런데 착지하는 순간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앗! 오른쪽 발목에 찌릿! 하고 날카로운 통증이 스쳐 지나갔어요.
순간 균형을 잃고 그대로 바닥에 쿵 하고 넘어지고 말았죠. 아, 발목을 부여잡자 신음이 절로 나왔어요. 정말 너무 아팠거든요. 일어나려고 했지만 발목에 도저히 체중을 실을 수가 없었어요. 이럴 때가 아닌데? 기어서 벽에 기대어 앉았어요. 발목이 벌써부터 퉁퉁 부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양말을 벗어보니 발목 주변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다솜이에게 연락했어요. 다솜아, 미안한데 체육관으로 좀 와줄 수 있어? 20분쯤 지났을까? 다솜이가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저를 보더니 기겁을 했죠. 서연아,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된 거야? 연습하다가 넘어졌어. 발목이 너무 아파. 다솜이는 저를 부축해 급하게 학교 보건실로 데려갔어요. 다행히 야간 당직 간호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선생님이 제 발목을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죠. 이건 꽤 심한 염좌 같은데 빨리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아이, 그날 밤 결국 응급실에 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 선생님이 결과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다행히 뼈가 부러지진 않았네요. 하지만 인대가 심하게 늘어난 중증 발목 염좌입니다. 얼마나 쉬어야 하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최소 2주는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깁스는 안 해도 되지만 절대로 무리하면 안 돼요. 특히 격렬한 운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 그런데 제가 내일 정말 중요한 시합이 있어요. 시합이요? 의사 선생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이 상태로 운동하면 인대가 완전히 파열될 수도 있어요. 심하면 평생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봐요. 시합이 뭐가 중요합니까? 건강이 먼저죠. 시합은 포기하는 게 좋겠어요. 병원에서 나오면서 다솜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서연아, 의사 선생님 말씀이 맞아. 너무 위험해. 그냥 포기하자, 응? 하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어요. 포기하라고? 그럼 지금까지 내가 준비한 건 다 뭐가 되는 거지? 기숙사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발목은 욱신욱신 쑤셔왔고 마음은 그보다 더 아팠죠. 왜 하필 지금이야? 왜 마지막 날에? 내일이면 모든 학생들이 체육관에 모일 거예요. 최강민도 교장도 모두가 저를 기다리고 있겠죠. 그런데 제가 나타나지 않으면? 역시 겁먹고 도망갔구나. 한국 애들은 다 허세야. 태권도가 가짜라는 게 증명됐네. 그런 말들을 듣게 될 거예요.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새벽 3시쯤 되어서야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할아버지가 군복을 입고 나타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할아버지도 전쟁에서 다리에 총상을 입었단다. 그때도 아팠어. 정말 많이 아팠지.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 내 뒤에 있는 전우들을 생각하면 말이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위험하대요. 위험하지 않은 싸움이 어디 있겠니? 중요한 건 무엇을 위해 싸우느냐야. 할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어요. 서연아, 넌 지금 혼자 싸우는 게 아니야. 우리 민족의 정신을 위해, 태권도를 위해, 그리고 나중에 이곳에 올 내 후배들을 위해 싸우는 거란다. 할아버지, 진짜 태권도는 아픈 몸도 일으켜 세우는 거야. 마음이 강하면 몸도 따라오는 법이지. 꿈에서 깨어났을 때는 새벽 6시였어요. 발목은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해졌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어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박서연, 넌 할 수 있어. 넌 할아버지의 손녀니까. 그런데 아침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을 때 더 큰 시련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온 학교가 이미 제 부상 소식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야, 그 한국에 어젯밤에 병원 갔다며? 발목 다쳤다던데? 그럼 오늘 시합 못하는 거 아냐? 복도를 지나가는데 절뚝거리는 제 모습을 보고 학생들이 수군댔어요. 더 충격적인 건 최강민의 반응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제 발목에 감긴 붕대를 보더니 피식 비웃었어요. 뭐야? 벌써부터 항복 선언하는 거야? 똑똑한데 처음부터 승산 없는 싸움이었잖아. 아니, 시합은 예정대로 할 거야. 제가 대답했어요. 그 다리로? 최강민이 코웃음을 쳤어요. 너 진짜 바보구나. 1분도 못 버틸 텐데.
최강민의 친구들도 옆에서 낄낄거렸어요. 야, 강민아. 너무 쉬운 상대라 재미없겠다. 하지만 정말 기가 막혔던 건 따로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이진우 체육 선생이 저를 불렀거든요. 서연아, 솔직히 말해서 넌 지금 시합할 상태가 아니야. 부상을 핑계로 포기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할 거야. 선생님, 저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이진우 선생이 한숨을 푹 쉬었어요. 서연아, 난 네가 다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최강민은 정말 강해. 멀쩡한 상태로도 힘든데 부상당한 상태로는. 그때 김성철 교장이 지나가다 우리 대화를 들었어요. 무슨 일이야, 이 선생? 교장 선생님, 서연이가 어젯밤에 발목을 다쳤습니다. 시합을 연기하는 게. 교장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그럴 줄 알았다는 식의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역시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처음부터 무리였지. 아니에요. 제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예정대로 시합을 하겠습니다. 교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그 상태로? 네.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교장이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씩 웃었어요. 좋아. 그럼 오늘 사시에 해보자고. 하지만 다치더라도 우리 책임은 아니야. 그날 오후 수업은 정말 지옥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시계를 보니 3시. 이제 1시간 남았어요. 다솜이가 옆에서 계속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서연아, 정말 괜찮겠어? 아직 늦지 않았어. 포기해도 돼. 다솜아, 나 괜찮아. 정말로.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어요. 발목은 계속 욱신거렸고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거든요. 이런 몸으로 대체 어떻게 최강민과 싸울 수 있을까요? 3시 30분. 저는 혼자 빈 교실에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죠. 책상에 엎드려 있는데 피로 때문인지 저도 모르게 잠깐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꿈을 꿨습니다. 할아버지가 나타나셨는데 이번에는 6.25 전쟁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젊은 모습의 할아버지가 군복을 입고 다리에 붕대를 칭칭 감고 있었죠. 할아버지, 서연아, 무섭니? 네, 정말 무서워요.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도 그때 무서웠단다. 적들은 강했고 우리는 모든 게 열세였지. 하지만 그때 할아버지는 깨달은 게 있단다. 뭔데요? 진정한 승부는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란다. 네가 포기하지 않는 한 넌 절대 지지 않아. 할아버지가 제 어깨를 툭 두드리셨어요. 서연아, 지금 네가 하려는 건 단순한 시합이 아니야. 이건 우리 민족의 긍지를 지키는 싸움이란다. 하지만 발목이 너무 아파요. 아픔은 마음이 이겨낼 수 있어. 할아버지가 그랬거든. 총상을 입고도 마지막까지 싸웠단다. 할아버지의 눈에서 따뜻한 빛이 흘러나왔어요. 서연아, 기억해라. 진짜 태권도는 기술이 아니라 정신이야. 불굴의 의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우리 조상들을 향한 자부심. 그게 진짜 태권도란다. 할아버지, 넌 혼자가 아니야. 할아버지가 너와 함께 싸울게. 우리 조상들이 모두 너를 지켜보고 있단다.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 순간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이제 가거라, 우리 손녀. 가서 그들에게 보여줘라. 우리 태권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 민족이 얼마나 강한지. 꿈에서 깨어났을 때는 3시 50분이었어요. 앞으로 10분? 일어나서 발목을 만져봤어요. 여전히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없이 평온했어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박서연, 넌 6.25 참전용사의 손녀야. 그런 대단한 할아버지의 후계자라고. 절대 굽히지 마. 복도로 나가니 학생들이 모두 체육관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거예요. 체육관 문 앞에서 잠깐 멈춰섰습니다. 안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나왔어요. 태극기가 새겨진 도복 가방을 꼭 안고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체육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정말 숨이 턱 막혔어요. 온 학교 학생들이 전부 다 모여 있었거든요. 체육관 중앙에는 정식 복싱링이 설치되어 있었고 학생들은 링 주변을 빙 둘러싸고 있었어요. 마치 고대 로마의 콜로세움 같았죠. 학생들이 저를 보더니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진짜 왔네. 다리 절뚝거리는 것 좀 봐. 어휴, 1라운드에 끝나겠는데. 교장 김성철이 링 옆에서 마이크를 들고 있었고 이진우 체육 선생도 그 옆에 서 있었어요. 자,
학생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건 정말 특별한 경기입니다. 한국 전통 무술 태권도 대 현대 복싱. 학생들이 와 하고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그 박수는 저를 응원하는 게 아니라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기대하는 박수였죠. 최강민이 이미 링 위에 올라와 있었어요. 빨간 복싱 글러브를 끼고 섀도우 복싱을 하며 몸을 풀고 있었죠. 정말 강해 보였어요. 키 190cm의 근육질 몸매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까지. 저는 체육관 구석에서 도복으로 갈아입었어요. 태극기가 새겨진 하얀 도복. 할아버지가 보내주신 그 도복을 입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았어요. 발목에는 붕대를 칭칭 감았어요. 아직도 아팠지만 참을 만은했어요. 도복을 입고 링으로 향하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조금 달라졌어요. 와, 도복 입으니까 진짜 태극기 있네. 뭔가 진짜 무술가 같은데? 링에 올라서니 최강민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붕대까지 감고 왔네? 진짜 하려고? 저는 대답 대신 한국의 전통 예법에 따라 인사했어요.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허리를 깊게 숙여 절했죠.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그대로요. 그 순간 시끄럽던 체육관이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저를 쳐다봤죠. 뭔가 엄숙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최강민도 잠시 당황하는 것 같았지만 이내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예의는 바르네. 하지만 링 위에서는 그런 거 소용없어. 교장이 마이크로 외쳤어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3라운드, 라운드당 3분씩 복싱 룰로 진행하되 박서연 학생에게는 발차기를 허용합니다. 심판은 이진우 체육선생이 봤어요. 공정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타이, 1라운드, 파이트. 종이 울리자마자 최강민이 맹수처럼 달려들었어요. 왼쪽 잽, 오른쪽 훅. 정말 눈 깜짝할 새였어요. 저는 겨우겨우 몸을 숙여 피했어요. 어라? 생각보다 빠른데? 최강민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바로 더 강하게 공격해 왔어요. 저는 태권도 기본 스텝으로 대응했어요. 맑고 피하고 거리를 조절했죠.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그대로요. 하지만 다친 발목 때문에 움직임이 마음대로 되질 않았어요. 결국 최강민의 오른쪽 훅이 제 어깨를 스쳤어요. 으악! 학생들이 환호했어요. 강민, 강민. 응원 소리가 체육관을 가득 메웠죠. 땡! 1라운드가 끝났어요. 저는 제대로 된 공격 한 번 못 해보고 피하기만 했어요. 1라운드, 최강민 승. 이진우 선생이 판정을 내렸어요. 당연한 결과였죠. 링 구석에서 물을 마시는데 다솜이가 울 것 같은 얼굴로 말했어요. 서연아 괜찮아. 너무 무리하지 마.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괜찮았어요. 1라운드 동안 최강민의 패턴을 파악했거든요. 힘은 세지만 공격이 단순하고 예측 가능했어요. 2라운드, 파이트. 2라운드가 시작되자 이번에는 제가 먼저 움직였어요. 앞차기로 거리를 재고 돌려차기로 견제했죠. 최강민이 당황했어요. 뭐야? 갑자기 왜 이래? 제 돌려차기가 최강민의 옆구리를 휙 하고 스쳤어요. 최강민이 짧은 신음을 냈어요. 학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와, 한국 애가 강민이를 맞췄어. 하지만 최강민도 만만치 않았어요. 제대로 화가 난 것 같았죠. 더 거칠게 달려들었어요. 제가 옆차기를 시도하는 순간 최강민의 묵직한 훅이 제 배를 강타했어요. 정말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아픈 발목으로 균형을 잡으려다 몸이 휘청거렸죠. 최강민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연속으로 잽을 날렸어요. 저는 팔로 막았지만 속수무책으로 뒤로 밀렸어요. 결국 링로프까지 몰리고 말았죠. 학생들이 다시 최강민을 연호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귓가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아 진정해라. 호흡을 가다듬어. 태권도는 마음의 무예란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음을 비웠어요. 그러자 이상하게도 최강민의 움직임이 천천히 보이기 시작했어요. 2라운드가 끝났어요. 이번에도 최강민이 이겼지만 점수차는 많이 줄어들었죠. 링 구석에서 쉬는데 최강민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생각보다 좀 하네. 하지만 3라운드에서는 끝내주지.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최강민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 말의 의미를 모르겠다는 듯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3라운드에서 모든 게 결정될 거라는 걸.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마지막 기술, 태극 회전차기를 쓸 때가 온 거예요. 마겐자 마지막 3라운드 파이트. 마지막 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시작되자마자 최강민이 전력을 다해 달려들었어요. 이번에야말로 정말 끝내려는 듯했죠. 강력한 원투 콤비네이션이 제 얼굴을 향해 날아왔어요. 저는 간신히 머리를 숙여 피했어요. 최강민의 주먹이 제 머리 위로 씩 하고 스쳐 지나갔죠. 바로 반격에 나섰어요. 앞차기로 최강민의 가슴을 툭 밀어냈습니다. 최강민이 비틀 하며 뒤로 몇 걸음 물러났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오 하는 감탄사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최강민은 금세 자세를 바로잡고 다시 맹렬하게 공격해왔어요. 이번에는 몸통을 노린 훅이었죠. 저는 옆으로 몸을 휙 돌려 피하면서 동시에 돌려차기를 날렸어요. 제 발이 최강민의 옆구리를 정확히 맞췄습니다. 크! 최강민이 신음하며 비틀거렸어요. 체육관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강민이가 흔들린다. 저 한국에 제대로 맞췄어. 최강민의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자존심이 상한 듯 완전히 이성을 잃은 것 같았죠. 이런! 최강민이 소리치며 막무가내로 펀치를 휘둘렀어요. 하지만 화가 나면 기술은 거칠어지는 법. 저는 침착하게 피하고 막아냈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거든요. 상대가 화를 내면 이미 반은 이긴 거란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최강민의 오른손 어퍼컷이 제 턱을 스치고 말았어요. 아, 정말 눈앞에 별이 번쩍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몸이 휘청거렸죠. 특히 다친 발목으로 체중이 실리면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온몸으로 퍼졌어요. 저도 모르게 아 하는 신음이 터져 나왔어요. 한쪽 무릎이 바닥에 닿을 뻔했습니다. 학생들이 와 하고 소리쳤어요. 최강민이 승리를 확신한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이제 끝이야. 최강민이 마지막 일격을 날리려고 주먹을 번쩍 들어 올렸어요. 바로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귓가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서연아, 기억하니? 가장 절망적일 때가 가장 강해질 수 있는 순간이란다. 지금이야 서연아, 태극 회전차기를 써라. 네 안에 흐르는 우리 민족의 힘을 그들에게 보여줘라.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아픈 발목의 통증도, 얼얼한 턱의 아픔도 모든 걸 잊었습니다. 마음을 완전히 비웠어요. 마치 할아버지와 단둘이 도장에서 연습하던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았죠. 태극은 우주의 이치란다, 서연아.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고 작은 것이 큰 것을 이기는 법이지. 최강민의 주먹이 제게 날아오는 것이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어요. 저는 몸을 회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다친 오른발이 아닌 왼발을 축으로 온몸을 용수철처럼 돌리면서 오른발로 회전차기를 시작했어요. 뭐야? 최강민이 당황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 오른발이 완벽한 포물선을 그리며 최강민의 측두부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최강민의 놀란 눈동자가 보였고 학생들의 벌어진 입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쾅! 제 발이 최강민의 측두부를 정확하게 가격했습니다. 최강민의 거대한 몸이 공중에서 한 바퀴 빙그르르 돌더니 그대로 링바닥에 대자로 뻗어버렸습니다. 체육관이 완전히 정지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진우 체육 선생이 급하게 최강민에게 달려갔어요. 강민아. 최강민은 의식은 있었지만 일어나지 못했어요. 눈이 완전히 풀려 있었죠. 하나, 둘, 셋, 이진우 선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카운트를 세기 시작했어요. 최강민이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휘청거렸어요. 승자는 박서연. 그 순간 체육관이 떠나갈 듯한 함성으로 폭발했습니다. 와! 학생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어요. 진짜야? 최강민이 졌어? 한 방에 KO라고? 미쳤다. 진짜 미쳤어. 저는 링 중앙에서 다시 한번 한국의 전통 예법으로 인사했습니다. 이번에는 쓰러진 최강민을 향해서요. 그때 최강민이 겨우 몸을 일으켰어요. 비틀거리면서 저에게 다가왔죠. 너 정말 대단하다. 최강민이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를 태권도를 너무 무시했어. 태권도가 정말 대단한 무술이구나.
저는 최강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강민아. 너도 정말 강했어. 그 순간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1명, 그러다 곧 2명, 3명. 결국 체육관 전체가 존경의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심지어 이진우 체육 선생도, 교장 김성철도 저를 향해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교장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학생들, 우리는 오늘 정말 놀라운 것을 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승부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진정한 무도인의 정신이었습니다. 교장이 저를 바라봤어요. 박서연 학생, 네가 나의 편견을 완전히 부숴주었어. 태권도가, 아니, 네가 보여준 그 정신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제가 이긴 건 최강민만이 아니라는 걸. 저는 편견을 이겼고, 무시를 이겼고, 무엇보다도 제 자신의 두려움을 이겼다는 것을요. 링에서 내려오는데 다솜이가 울면서 달려와 저를 꼭 안았어요. 서연아, 정말 대단해. 나 정말 울 뻔했어.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 저에게 다가왔어요. 서연아, 진짜 멋있었어. 나한테도 태권도 가르쳐 줄 수 있어? 시합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마법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월요일 아침 학교에 갔는데 복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서연아, 안녕. 어젯밤에 네 시합 영상 다시 봤어. 진짜 대박이더라. 태권도 언제 가르쳐 줄 거야? 학생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180도 바뀌었어요. 더 이상 동양에서 온 이상한 애가 아니라 진심으로 존경하는 눈빛이었죠. 심지어 최강민까지도 복도에서 저를 보자 먼저 다가와 인사했어요. 서연아, 발목은 좀 괜찮아? 많이 나아졌어. 고마워. 나 사실 너한테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었어. 최강민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처음에 너를 너무 무시했어. 정말 미안하다. 최강민의 친구들도 옆에서 고개를 푹 숙였어요. 저를 놀려대던 바로 그 친구들이었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선생님들의 변화였습니다. 이진우 체육 선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서연아, 정말 미안하다. 나도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 태권도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판단했지. 괜찮아요, 선생님. 아니, 괜찮지 않아. 이진우 선생이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체육 선생으로서 모든 스포츠를 존중해야 했는데 정말 부끄럽다. 그러더니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서연아, 우리 학교에 태권도 동아리를 만들어 보는 게 어때? 내가 적극적으로 도울게. 정말요? 그리고 나도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 나 좀 가르쳐 줄 수 있겠니? 헐, 체육 선생님이 저한테 태권도를 가르쳐 달라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건 교장 김성철의 변화였습니다. 화요일에 교장실로 불려갔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떨리는 마음으로 갔는데 교장실에 들어서자 교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를 맞이하는 거예요. 서연 학생, 이리 와서 앉게. 차 한잔 할까? 교장이 직접 저에게 차를 따라주는 거 있죠? 며칠 전만 해도 저를 벌레 보듯 무시하던 그 교장이 말이에요. 서연 학생, 나는 자네에게 정말 큰 빚을 졌네. 무슨 말씀이세요? 자네가 내 낡은 편견을 완전히 깨뜨려줬어. 내가 50년을 살면서 이런 감동을 받은 적이 없었거든. 교장의 눈에 눈물이 살짝 맺히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동양 문화를 잘 몰랐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았지. 그저 우리 것이 최고라고만 생각했거든. 교장 선생님, 하지만 자네가 보여준 건 단순한 무술이 아니었어. 그건 정신이었지. 예의, 인내,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 정말 아름다웠네. 교장이 책상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서연 학생, 내가 교육청에 제안서를 냈네. 우리 학교에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을 만들자고 말이야.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이요? 맞아? 자네가 중심이 되어서 한국 문화를 다른 학생들에게 소개해 주는 거야. 태권도는 물론이고 한국의 역사, 음식, 언어, 모든 것을 말이야.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며칠 전만 해도 한국을 무시하던 교장이 이런 말을 하다니요. 그리고 교장이 다른 서류를 꺼내 보였어요. 나는 개인적으로도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네. 특히 자네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6.25 전쟁 때 우리 두 나라가 함께 피 흘리며 싸웠다는 걸 새삼 깨달았거든. 교장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서연 학생, 혹시 자네 할아버지를
내가 직접 만날 수 있을까?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그러네. 저희 할아버지를요? 나는 한국을 직접 가보고 싶어. 할아버지께 감사 인사도 드리고 태권도의 본고장도 직접 보고 진짜 한국을 이해하고 싶어졌네. 그날 밤 저는 한국에 계신 할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할아버지, 저 서연이에요. 우리 서연이. 어떻게 지내니? 할아버지, 저 해냈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모든 이야기를 다 말씀드렸어요. 시험 이야기, 교장 선생님의 변화, 학교의 변화, 모든 것을요. 전화기 너머로 할아버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고맙다. 서연아, 정말 고맙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평생을 꿈꿔왔던 일이야. 우리 태권도가, 우리 문화가 세계에서 이렇게 인정받는 것. 그걸 우리 손녀가 해냈구나. 아니에요. 다 할아버지 가르침 덕분이에요. 아니다, 네 용기 덕분이야. 네가 혼자서 당당히 해낸 거란다.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서연아, 할아버지가 미국으로 가마. 네? 네, 그 교장 선생님을 내가 꼭 만나보고 싶구나. 그리고 내 손녀가 읽어낸 이 멋진 그림을 할아버지가 직접 보고 싶어. 할아버지께서 미국에 오신다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시합이 끝나고 3주 후 할아버지는 정말로 미국에 오셨습니다. 인천공항에서 LA까지 14시간의 비행기를 타고 오셨어요. 여든이 넘으신 연세의 말이죠. 공항에 할아버지를 마중 나갔을 때 정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할아버지? 오, 우리 강아지. 할아버지는 여전히 정정하셨어요. 가방에서 빛바랜 태극기를 하나 꺼내시더니 제게 건네주셨죠. 이건 할아버지가 6.25대 목숨처럼 지니고 있던 태극기란다. 이제 네가 가져라. 그 태극기는 낡고 해져 있었지만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는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렸어요. 바로 한국 문화의 날이었습니다. 교장 김성철이 직접 기획한 행사였죠. 온 학교 학생들이 체육관에 모였고 할아버지께서 특별 강연을 해주셨어요. 할아버지는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단상에 오르셨습니다. 정말 위엄이 넘치셨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박서연 학생의 할아버지 박진태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유창한 영어로 말씀하시자 학생들이 깜짝 놀랐어요. 70년 전, 저는 바로 이 땅 미국에서 여러분의 할아버지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체육관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사람을 휘어잡는 특별한 힘이 있었죠. 그때 저는 배웠습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저를 따뜻하게 바라보셨어요. 우리 손녀 서연이가 여러분께 보여준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태권도의 진정한 정신을 말이죠. 그러더니 할아버지께서 놀라운 발표를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이 청솔 고등학교의 정식 태권도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저 박진태는 앞으로 6개월간 이곳에 머물면서 여러분께 직접 태권도를 가르치겠습니다. 와, 학생들이 열광적인 함성과 박수를 보냈어요. 더 놀라운 건 교장의 다음 발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솔 고등학교는 한국의 서울 태권도 고등학교와 정식으로 자매결연을 맺기로 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태권도를 서커스라며 비웃던 이 학교가 한국과 자매결연을 맺는다니요. 그날 오후 첫 번째 태권도 수업이 열렸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모였어요. 최강민도 있었고 심지어 저를 놀리던 그 친구들도 모두 와 있었죠. 할아버지께서 기본 자세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어요. 태권도는 발로 차고 주먹으로 치는 기술을 통해 자신의 인격을 갈고 닦는 길입니다. 학생들이 정말 진지하게 경청했어요. 더 이상 웃거나 장난치는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의입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태권도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할아버지께서 한국식 인사를 가르쳐 주시자 학생들이 모두 진지하게 따라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열심히 하는 학생이 있었으니 바로 최강민이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최강민이 할아버지께 다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서연이에게 정말 못되게 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최강민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셨어요. 허허, 이미 다 지난 일이야. 중요한 건 지금부터란다. 너도 태권도를 통해 더 좋은 사람이 되거라. 한 달이 지나자
정말 놀라운 변화가 학교에 일어났어요. 학교에서 아시아계 학생들을 향한 괴롭힘이나 조롱이 거짓말처럼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다른 문화에 대한 관심과 존중이 커졌죠. 일본에서 온 교환학생이 가라테를 소개했고 중국에서 온 학생이 쿵우를 보여주자 모두가 뜨거운 박수를 보냈어요. 이진우 체육선생은 정말로 태권도를 열심히 배웠습니다. 심지어 자기 돈으로 도복까지 샀어요. 서연아, 내가 진짜 바보였어. 태권도가 이렇게 깊은 철학이 있는 무술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교장 김성철은 정말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서울에 가서 국기원도 보고 경복궁도 구경했죠. 미국으로 돌아와서는 완전히 한국 매니아가 되어 있었어요. 서연 학생, 한국 정말 대단해. 김치도 맛있고 한글은 어찌나 과학적인지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야. 그리고 6개월 후 정말 가슴 벅찬 일이 일어났습니다. 학교에서 첫 번째 태권도 승급 심사가 열린 거예요. 30명의 학생들이 하얀 도복을 입고 진지한 얼굴로 품새를 선보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직접 심사관이 되셨죠. 모두 합격. 할아버지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와 단둘이 캠퍼스를 산책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가 오셔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아니다, 서연아. 모든 걸 시작한 건 바로 너야. 할아버지는 그저 작은 도움을 줬을 뿐이란다. 할아버지께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할아버지가 평생 꿈꿔왔던 세상이 바로 이런 거란다.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배우는 세상 말이다. 네, 할아버지. 네가 그 위대한 시작을 만들어준 거야. 이제 이 작은 씨앗은 앞으로 계속해서 자라날 거란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 후로 청솔고등학교는 다문화 교육 모범학교로 유명해졌어요. 매년 서연데이, CO연데이라는 행사를 열어 여러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고 있죠. 교장실에는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걸려 있고 체육관에는 할아버지의 사진과 함께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학교 학생들과 연락하며 지내요. 최강민은 지금 태권도 2단이 되었고 이진우 선생님은 한국에 와서 태권도 지도자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매년 한국을 방문해서 할아버지를 뵙고 가시죠. 저는 그날의 시합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시합에서 이겼다는 사실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것, 편견을 깨뜨린 것,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더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간 것. 할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태권도는 마음으로 하는 거란다. 저는 그날 비로소 진짜 태권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는 수많은 박서연들이 있을 겁니다. 낯선 땅에서 홀로 외롭게 싸우고 있는 우리 아이들. 편견과 무시 속에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는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후손들 말입니다. 그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여러분 안에는 5,000년 역사를 이어온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피가 흐르고 있고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수많은 조상들의 불굴의 정신이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태권도가 있고 한글이 있고 자랑스러운 태극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어떤 시련에도 결코 굽히지 않는 우리의 정신이 있습니다. 25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일어난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 세계가 K-팝을 따라 부르고 K-드라마에 열광하며 K-푸드를 즐기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우리 조상들의 피와 땀, 희생과 노력 덕분입니다. 서연이의 할아버지처럼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맨손으로 이 위대한 나라를 일으켜 세우셨으니까요. 그런 분들의 후손인 우리가 자랑스럽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믿어주세요. 혹시 지금 해외에서 힘들어하고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응원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안에는 서연이와 같은 용기가 있고 할아버지와 같은 지혜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나 한국 사람인 게 정말 자랑스러워 라고 말한다면 그때 우리는 성공한 겁니다. 진짜 교육의 성공은 성적표가 아니라 아이들의 자부심에 달려 있으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인지, 우리 문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민족이 얼마나 위대한지 말입니다. 태권도 하나로 세상을 감동시킨 서연이처럼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나라를 빛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든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우리가 보여주는 성실함과 정직함,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바로 K-스피릿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서연이와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란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을 대한민국의 모든 서연이들을 위해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준 대한민국을 위해 가슴에 손을 얹고 자부심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감사합니다.